한 주간의 정치권 한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저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런 분이 사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당권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입니다. 그러는 부역자가 이제 와서 국민을 생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야말로 후암무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박 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또 친황을 들고 나와요.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계파 이야기 나오지 않게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또 곁들여 드립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치 신인 황교안 등판, 한국당 전당대회 판 커지나입니다. 이번 주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정계에 공식 입문했습니다.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막도 오르면서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가 차기 대권 주자를 뽑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보수 측 대권 후보 1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 영향력이나 파급력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입니다만은 제2의 반기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네, 우리 김유정 전 의원 얘기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예정됐던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한국당이 입당을 하고 또 아마 당권 도전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좀 시기상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나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국정농단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네. 그것도 한국당에 입당을 하고 그것도 입당도 조용히 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또 그러면서 당권 도전도 뭐 거의 90% 이상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떤 보수의 결집이랄지 또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과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숙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당이 조금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이후에 뭐 대권에 도전한달지 뭐 네.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로 본다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다만 이 한국당이 전당대회가 이제 뭐 오세훈 전 시장도 확실시되고 있고 당권 도전에 두 분은 확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은.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사태를.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김태호 저는 지금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김태호는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 당원들 투표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점에서는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역할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네.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반성. 시기상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니까 뭐 야당이 굉장히 야당 할 것이 굉장히 뜨겁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황교안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당대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 선거 출마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이유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판단할 때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흥행이 됩니다. 일단 오세훈은 한 달 반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언론들이 오황 구도로 간다고 보도를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또 이달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그때 내가 밝히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출마적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나오고 그 말고도 지금 김진태, 심재철, 정우택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의 지난번 전당대회에 비교하면 재밌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손학규 대표, 이해찬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 구도로 가서 누가 된다 그러면 가장 활기찬 전당대회고 뜨거운 전당대회고 거기서 다 나온 사람은 비교가 좀 될 겁니다. 제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글쎄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2의 반기문 우리도 인정. 이거는 오롯이 황교안이 얼마나 앞으로 잘하느냐의 문제고 이분도 중간에 기법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작하는 신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런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다. 반기문이 된다. 또 하나는 아까 김영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황교안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는 저는 이런 언론들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황교안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네. 2월 27일입니다. 전당대회가 아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중에 가서 민주당의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이 플러스입니까? 전 이해창 전 대법관 출신의 어떤 부분이나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봤을 때 그나마도 좀 헝결이 없고 번듯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흥행의 요소가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나 말하자면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당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재 또 본인들이 실제로 들어오시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말하자면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난국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말하자면 탄핵을 당하게 된 그때 네. 가장 책임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재판 관련돼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가서 정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본인이 말은 통합을 하지만 그 통합이 벌써 여론조사에서 말하자면 보수 지지자는 80%, 네. 말하자면 찬성을 하는 반면에 범진보 지지자들은 75% 반대하는 이거. 양가로 국민이 나뉘는군요.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범여권 내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게 앞으로 물론 선거제도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반 이상의 전체의 권한들을 대행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5.18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세 분의 말하자면 특위 위원들을 봤을 때 지만은 씨를 제외했지만 똑같은 과거와 반성 없는 네. 그런 어떤 특위위원들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연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자유한국당보다는 그 좋은 찬스에서 민주당 지지가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초창기에 지금 여러 가지 오세훈 또 황교안 같은 건물들이 들어옴으로써 당이 윤곽이 했지만 또 그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어떤 뭐 전당대회까지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다음 대선까지 올바른 어떤 새로운 보수의 진영을 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첫째, 도덕적으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많은 지금 저 박근혜 정부의 뭐 장관, 청와대 관료와 달리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허망한 결말을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공무원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같은 책임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대표가 되면 사실은 조금 축소조장적이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여기는 또 오세훈이라는 카드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인데 오세훈 같은 경우는 보수로부터는 저는 열렬한 지지를 못 받는 후보지만 확장성은 좀 강한 후보입니다. 젊은 층에서 환호받고 황교안은 반면에 정말 그 보수의 어르신들은 황교안 정말 번듯하다. 그리고 방금 들었지만 목소리 관상이 좋다고 합니다. 목소리 관상이. 그래서 뭐 여러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국민들이 반응이니까 누가 더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되는 거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도 당시는 그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났는데 보더니 지금 보니까 그래도 홍준표가 맞았네. 문재인이 틀렸네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젊은 층에서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저 딸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냐 그랬는데 요즘은 TV 홍가콜라 같은 거 보더니 그래도 홍준표가 오세훈, 황교안보다는 메시지가 명료하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는 변하는 것이고 또 뭐 제가 아까 그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지만 그분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몰라요 우리. 근데 또 뭐 당이 어릴 때 뭐 했냐 그랬지만 당이 어릴 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못 받고 무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 다만 저는 미래를 본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황교안은 틀림없이 고쳐야 될 점도 많고 비판할 면이 많은데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먹힐 수도 있고 또 오세훈이 저는 뭐 개혁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홍준표가 내가 맞았다고 하면 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가 재밌는 거 아닙니까? n분의 1이다 그런 말씀이신 저는 것 뭐 같아요. 재밌는 거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를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료로서의 황교안을 떠나서 이제 정말 이 현실 정치에서의 황교안이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보고 있었는데 입당식에서의 일성을 보면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반문연대의 선봉에 선 듯한 그런 메시지 외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합하자는 그런 얘기 외에는 어떤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변모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가는 길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랄지 그런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뭐 야당으로부터는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두려워서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두려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국민들이 이제 이 뭐 적폐청산이랄지 국정농단 짚을 건 짚고 개혁으로 완성하고 가자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모토에 집권 3년 차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로감도 느낀다 이런 말도 좀 스멀스멀 올라왔던 이런 차에 황교안이라고 하는 대표가 만약에 전면에 나선다고 하면 오히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그 민주당의 모토에 힘을 실어주고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돼버린다. 그런 판단도 한편 쓰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차기의 어떤 새 정부의 또 새 정당의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그러니까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를 바라고 더 혁신적인 인물이기를 바라거든. 그거는 단순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모든 정당에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법을 그 전공으로 하고 법으로만 또 검사만 해왔던 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경직성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은 굉장히 유연하고 혁신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은 나경원 대표가 가져왔던 그 개혁적 이미지가 최근에 대표가 되면서 만나면 워딩 하시는 걸 보면 완전히 완전 구시대 보수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 내부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지만 네. 그랬을 때 연동해서 오세훈 전 시장도 과연 그런 자리를 맡았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의혹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뜨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그 황교안 총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세련되고 더 혁신적이고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근데 일단 정치는 말과 글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경제에 대해서 과거에 뭐 하신 게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책도 곧 나오고 하니까 전문가지만 꼭 그게 당대표의 등록이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 후보냐 당대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저는 셋 다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결국은 당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당대라는 거는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당에서 당대표를 잘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멀리 보면 아까 우리 원내대표 이야기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요.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그 의원 연찬회에서 친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나 원내대표야. 근데 황교안이 가장 유력한 주자 중 한 명인데 친황 생기는 거 아니야? 거의 뭐 황교안 후보를 디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세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입니다만 황교안, 나경원 커플이 당대표 원내대표 되고 오세훈, 나경원 커플이 당대표 원내대표라고 생각해 보시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미안합니다 민주당에 이해찬, 홍영표 이 카풀하고 이미지는 물론 이제 내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신선하다 또는 야당이 강력하다 이런 데서는 저는 이거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은 다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꿈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좀 세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월 27일 이후에는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당하고 청와대가 좀 긴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모든 뉴스가 요즘 좀 청와대나 여당은 좀 우울한 뉴스들이 좀 많아요. 좀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잔치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 뭐 제가 공정해야 되니까 세 분 중 또는 뭐 여기 언급 안 된 다른 분도 당대표가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카드는 없어요, 인물? 지금 뭐 그런 참신하고 데는 그런 분들은 뭐 정우택, 뭐 주호영 등등 있죠. 지금 심재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인지도를 면에서 조금 밀리고 또 조사해보면 예. 그렇지만 또 뭐 선거 과정에서 뭐 누가 또 형을 일으킬지 압니까만은 어쨌든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하여튼 보수층이 살아날 수 있는 저는 기운이 있다. 그런 기분이 참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잔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비대위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당도 잔치할 땐 다 좋았지만 지금 다 우울한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네. 한국당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요란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나왔던 그 당 전당대회는요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할 때 잠깐 그랬고요. 이거는 지금 뭐 거의 2월 27일인데 작년부터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란한 전당대회는 손학규 대표 될 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히려 그게 요란한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인물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인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강력하니까 요란한 거지. 민주당과 제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잠시 반짝했지.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 사실 2월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 시끄러운 걸 민주당은 보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이라서 굳이 요란해야 될 이유도 대권 없고 주자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소통과 이렇게 서로 이게 그 코드가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동안에 풀이 주고 있다가 오랜만에 어떤 그 장날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요란함 자체가 사실은 내공과 함께하고 새로운 말하자면 보수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는 저는 더 두고 봐야 될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반성할 왜냐하면 세 분 다 지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대는 흥행할 거다 이런 예상하지. 예. 근데 그게 국민들이 관심이 좀 많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미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예. 국민들 관심이 많다 예, 그러니까. 예. 좀 보기도 기사를 하고요. 써야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얘기하죠. 한국당에서 요즘에 그 공개 오디션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참신하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네.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한국당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네. 뭐 보니까 지금
현역도 떨어지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과거 전직 의원들 중에서는 2명 정도 지금 기사회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굉장히 새롭게 좀 이 지역위원장 선정의 방식도 좀 바꾸려는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공천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인 거죠.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이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선발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총선에서의 어떤 네. 경쟁력까지 담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발된 조직위원장들이 뭐 바로 또 공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또 총선 즈음에 가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 자체는 뭐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는 모습은 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좀 봐야 된다 더 결과를. 네. 어떻게- 저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88년생 뭐 당협위원장 네. 강남에 제가 강남에 삽니다만 아, 그러세요? 젊은 분들이 도전했고 또 그런 분들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정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정당의 새로움을 다른 정당이 받아 네. 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어떤 돌파구를 열었다는 부분인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이 이분들이 끝까지 말했다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그 근본적으로 참신한 인물 몇몇 오디션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 네. 전체 교육 체계라든지 연수 체계라든지 뭔가 지방자치까지를 생각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에 그래요. 따라서 또 회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두 분 있다. 의견은 뭐 네. 공통적이고 그날 사회 보셨죠? 공개 오디션 한 날. 그래서 뭐 상당히 좋게 보시네요. 근데 뭐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이 거기에 나온 분들은 이미 다른 심사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거기서 현직 8명, 전 현직 8명 중에서 현직도 떨어졌습니다. 8명 중에서 6명이 떨어지고 2명이 됐는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냥 발표만 해버립니다. 누구 떨어지고 누구 됐다. 그러니까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심사는 일단 40%는 평가단, 배심문단이라고 해서 일반 당원들이 하고 60%는 공천 심사처럼 이제 그 조항특위 위원들이 했는데 의원들은 다 빠지고 외부 심사위원들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사실 사회를 보면서 재밌었지만 거기서 떨어진 분들은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래서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도 일부 한 30%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하고 공천도 저는 일부 지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정당은 제가 하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요? 예. 워낙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오션하는군요. 아우 진짜 그래요? 이거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하여튼 뭐 진성원 전 의원께서 세대들이 굉장히 뭐 반가운 일만 있다고 계속 그러시는 것 아주 같아요. 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출연료가 너무 짜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연 내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에는 좀 헌신을 해야지 무슨 출연료 당에다가 얼마 받으셨는데요? 비밀입니다. 요즘 우리 당 살림살이가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하여튼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는 바람에 사실상 한국당이 보수층 또 국민들의 관심을 일정 부분 갖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상당히 뜨거운 주제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수석 문제든 손혜원 의원 문제든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서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중징계할 사안이다라고 보고 윤리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손혜원, 소영교 의원 문제도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잇단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 관련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집권 여당이 잇따른 구설수와 악재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당내 충진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또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불허 결정을 둘러싼 순혈주의 논란, 그리고 최근 서영교 의원과 또 손혜원 의원의 논란들, 의혹들이 줄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에서 집권 3년 차마다 이런 당내 혼란과 갈등이 불거졌던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김영주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서영교 의원은 좀 일단락된 거로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뭐 윤리 심판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당직을 내려놓고 또 일정 정도 사보임하는 그런 순에서 정리가 되는 것 일단 같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손혜원은 우선은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조금 더 당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판단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순수한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한 것인지, 처음부터 어떤 개인 특정의 어떤 사적 목적으로 출발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포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같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3S가 문제예요. 3S 요? 손혜원, 서영교, 송영길. 그래서 지금 집권 3년차 뭐 이 신드롬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할 말 하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 의원 중에는 송영길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만, 서영교, 손혜원 두 의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농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이 부당한 청탁을 한 내용이 네.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성범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야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여성이 우산 들고 저항하다가 미수에 그친 강제 추행 미수 사건을 공연 음란죄 정도로 돌려달라, 그리고 벌금형 정도로 해달라, 뭐 이런 게 청탁의 주요 요지였는데, 그래서 재판이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21일 날 재판이 예정됐는데 5월 18일 날 이런 내용의 이 얘기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한 3일 만에 후다닥 벌금형으로 원하는 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처음에 또 네. 발뺌했고, 그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실관계가 확연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오히려 할 말이 없고,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잠잠한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일성 자체가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뭐 무슨 남일 얘기하듯이 일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는 좋은 일 한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이제 본인 그렇게 강변하고 있죠. 네. 그런데 도대체 손혜원 의원이 대권 주자도 아니고 무슨 뭐 중진 의원도 아닌데 누가 손혜원 의원을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 불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국민 고모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고모가 있으면 좋겠다. 조카 징역서 내줘가면서 집도 사주고.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네,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고모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런 고모가 되지 못했나. 뭐 이런 얘기들까지 정말 이 씁쓸한 그 농담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본인은 선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네. 이제 핵심은 그거죠. 본인이 이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한 그런 그 상임위인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여당 간사는 또 파워가 막강하죠. 입김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 간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기에 상식에 부합하는 일을 했는가?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입김을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지역이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간사로서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구심이 낳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네. 거는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SBS 최초에 보도했을 때 9채를 뭐 보좌관의 딸, 조카, 뭐 또 남편만이 재단. 그런데 지금은 동아일보에서 20개까지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2배 이상이 그리고 또 파보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땅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이 변명하고 아니다라고 극구 그 부인했던 그 모습에서 또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옹호했던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도 2채 정도 내가 사서 목포 가서 살 요량이다 이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선의로 그 고맙게 여겨졌었는데 네. 이게 16채 뭐 20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여튼 손혜원 의원은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 본인이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 전 재산을 네. 만약에 차명이면 국고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의원직 걸고 이럴 것이 아니고 네. 검찰 수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수사도 받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단서를 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방송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으면 고발하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든 뭐 피의자건 다 불러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 재개발과 관련된 그 지역에 뭐 건설업자건 누구건 그런데 그들도 다 부르고 수사에 뭐 협조하겠다고 그 다짐을 받아야만 하겠다 이런 단서 조항이 하나씩 또 붙고 매일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뭐 상임위 사보임조차도 안 시키고 서영교 의원처럼 뭐 간사직을 내놓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이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나 진윤이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예, 근데 두 분 말씀하셔도 해야 되죠. 아 글쎄 드리려 그래요. 예. 근데 그 저점에 예. 초점을 맞춰서 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한 부분들 예.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건 뭐 본인들 판단인데 문제는 그만큼 손혜원 의원의 지금 태도가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그들끼리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김정숙 기사를 왜 거론하냐면 네. 자 박지원 의원이 한 3년 반 전에 그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 숙명여고 40년 지기이시고 절친이시고 그리고 바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숙명여고 동창회이시고 또 이분은 아직 그때만 해도 홍보위원장밖에 안 되고 의원도 아니지만 선거에서는 뭐 꽂히고 뭐 어쨌든 셉니다. 근데 두 번째, 자,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일단 네가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조금 나와 있어라. 무슨 얘기냐면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자리라도 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상임위로 옮기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얼마나 이 손혜원 의원이 초선임에도 무서우면 지금 다른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못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저는 너무 점잖게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손혜원 의원이 좀 이상한 게 아니 20군데를 집을 짓는데요. 그게 문화재 거리, 문화 무슨 뭐 거리인데 거기에 정부 돈이 앞으로 500억 들어가고요. 목표에 들어가는 걸 합하면 1,100억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주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회 간사가 몰랐다 그러고 근데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뭐 8채 사고 조카도 여러 명을 돈을 줘가 사겠는데 어떤 조카는 군대가 있는데 네.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카들은 목포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보좌관의 딸, 보좌관의 배우자 뭐 왕창 샀는데 그걸 보면 거의 그 문화 거리 지도를 보면 알바키처럼 다 박혀 있어요. 이게 500억이 투자해서 그게 만약에 관광거리를 뜬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뭐 얼마 안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미 어떤 언론은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고 또 두 번째, 조카를 보고 지금 거기 살러 가라고 일부러 샀다는데 이 조카는 목포도 안 가봤는데 아니 거주지의 자유가 왜 정합니까? 게다가 또 다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유흥업소와 모텔들이 많아서 사람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자기 조카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왜 민주당 지도부는 손혜원을 이렇게 겁냅니까? 다른 정당의 초선은 이 정도 일을 저지르면요 거의 정말 가만 안 둡니다. 근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라서 이렇게 손도 못 대는구나 이런 비판을 그래서 거론한 거잖아요. SNS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예. 손혜원 이름으로 쫙 깔려 있는데 왜 저는 민주당이
벌벌벌 떠는지 이 정도 되면요 저는 뭔가는 또 첫째 그다음에 소년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은요 SBS가 보도나면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해명을 하는데 이분은 나타나지 않고 나 전 재산 건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SBS도 그에 상하는 걸 걸어라.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신재민 전 사무관 그 글도 보면요 뭘 걸으라고 하는데 아니 왜 목숨을 왜 겁니까 이분이 협박하고 아니 심지어는 나경원 원내대표 비판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니도 걸어라 뭐 하자. 아니 무슨 도박합니까? 그리고 목숨을 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반응, 민주당의 반응.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상임위의 뭐 선동열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강한 발언으로부터 약간의 어떤 비호감적도 돌출적 행동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김정숙 여사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사실은 이게 마치 초권력형 대통령의 의중이 받는데 이런 걸 유도해 가려고 하는 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당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역으로는 물론 값이 올랐죠. 그러나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때는 한 7채라고 했지만 뭐 20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5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했을 때 그게 한 15억, 20억 될 수 있으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감정에 있어서는 그 15억 한 채라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지 않냐 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투기만을 생각했다라면 이 사람이 굳이 그런 정려세까지 내려가면서 20사람을 꼬셔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방법은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이 문화유산이 많고 적산가족이 많은 것이 그냥 개발돼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부분을부터 출발됐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 있을 그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적절하지 못한 수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초창기 그런 거예요. 목포에 가보시면 알지만 구도심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 유달산 빼고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개발에 다시 한번 지역 시민들도 몰랐던 어떤 지역의 재발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화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인이 저도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범시민적으로 전국가적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처럼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공동펀드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기와 친한 사람 몇몇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언론은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비판합니다. 손 의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의지점의 출발점 자체를 싸그리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짧게 발언을 꼭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문화재청을 압박했는지는 말해야 말씀드려요. 의도는 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도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목포에 대한 구도심 그런 의도는 순수했고, 근데 그것은 부동산 투기까지는 아니다. 뭐 핵심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지인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요즘 언론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살던 사람들, 목포 시민들의 불행입니다. 뭐냐면 거기는 5.18 기념하는 약국이 있대요. 5.18 유공자인데 그 약국이 팔렸답니다. 누군가 손혜원과 관련된 분이 산 것 같아요. 또 다른 세탁소 사람들은 갑자기 집값이 오르더니 세탁소에 월세 12만인가 내는데 돈 올리라고 해서 쫓겨나자니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거기 살던 많은 서민들이 쫓겨났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정말 목포를 사랑한다면 목포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익을 받도록 이거를 들어보십시오. 몇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 문화재 거리든 뭐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요. 그 정도 예산을 한다면 저는 목포 시민들의 권익이 우선돼야 되고 아니 문화재 거리 대개는 거리를 통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개는 건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도 그 지역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이번 이거는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점령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온당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면 손혜원 의원이 한 이번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과거에는 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발정보 개발정보 의혹입니다만 개발정보를 빼가지고 관련자들하고 그게 어떻게 개발 정보입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SBS가 보도한 대로 이게 맞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거 상당히 이거 중형입니다. 차명 예컨대 다른 사람의 그 차명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다면요 더 큰 죄인데 이거는 수사를 밝힐 일이고. 다만 본인도 그래서 어쨌든 모릅니다. 검찰에서 그렇죠. 밝히겠다고 얘기했고 의혹인데 SBS 그런 보도대로는 부분에서는 정말 당분간은 판단 중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목포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본인의 변명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세간에서 그 영부인의 뭐 여고 동창이다. 그래서 아마 당에도 발탁이 됐을 거다. 뭐 광고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평가는 받았습니다만 정치권에 입문하는 거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세간의 인식인데 네. 본인이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불필요한 오해 살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전문가로 남아서 이런 일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친인척이 집을 사게 하든 네. 뭐 조카를 돈을 줘서 사게 하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따져볼 일이겠습니다. 앞으로 뭐 검찰 고발도 한다고 하니까 따져볼 일이죠. 그런다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과연 이건 온당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카가 뭐 삶이 뭐 이 고달파서 도와줬다. 그래서 목포에서 뭐 갤러리도 내고 사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카의 삶이 고달프면 그냥 재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을 주시면 되죠. 삶이 고달프지 않도록. 그런데 굳이 연고도 없는 목포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왜 손혜원 의원 당신 명의로는 사지 않았습니까? 라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재산 증식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 말에 서로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 지정되고 나면 뭐 더 이게 올라갈 일도 없기 때문에 값이 올라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왜 안 하셨습니까? 본인 명의로. 그러면 나는 재산 증식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삶의 고단한 조카들을 돕는 건 좋은데 많은 재산으로 그냥 도와줬으면 될 일이고 왜 있지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을 목포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바람에 이 목포는 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데 이 목포하면 손혜원 의원 떠오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목포가 하여튼 소국민적 관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다른 건 다 재백사하고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게 적절한 처신이었는가 누가 봐도요 이거는 정치인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목포에서 한꺼번에 10채 20채를 산다 이거는 정말 이 비상식적인 거죠. 이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찌됐거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더 분노하는 이유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독서를 퍼부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분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타당의 어떤 의원이 혹은 같은 그래요. 당의 예. 어떤 의원이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손혜원 의원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본인이 어떤 지금 현재 그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게 저는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반론 듣고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뭐 아까와 거의 뭐 대동소이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좀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문화 전문가 대학 교수로서 어떤 문화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당도 좀 더 격을 높여서 엄격한 잣대를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게 마치 무슨 기획 부동산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대통령의 측근의 영부인의 어떤 연관돼서 힘이 세서 그런 일이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알겠습니다. 지나치다 그런 말씀. 주말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내려간다 그랬는데 하여튼 또 SBS 보도가 또 오늘 밤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얘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송영길 의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탈원전 발언했는데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근데 반기다기보다는 네. 일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송영길 의원 문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봅니까? 자, 손혜원 의원 아까 뭐 제가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여당 간사로서는 그런 책임질 몫이고요. 반면에 송영길 의원의 이 발언은 저는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사전에 그 비판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청와대가 아무리 그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제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든 뭐든 간에 구멍이 뚫리면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전한 이 당정 관계가 되는데 네. 최근까지의 그 관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 저는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의 이 발언은 어쨌든 탈원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짓고 있는 이거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합리적인 발언인데 또 청와대가 비판하니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도는 송영길 같은 중진 의원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또 두 네. 번째 차원은 다르지만 이건 청와대와 관계가 아니라 당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이 송금주, 이용호 의원의 이거 입당 복당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낸 거는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당대표 말 한마디 하면 뭐 지당하십니다, 영명하십니다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순혈주의를 비판하죠. 저는 박영선 의원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처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건전해지는 하나의 발언이다. 네.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집권 3기의 무슨 레임덕 현상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비판해. 레임덕 현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말들이 저는 아니는데 이런 게 더 있어야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시죠. 건전한 비판을 그 진심을 제가 압니다. 그렇죠. 서로 해야지 발전하는데 너무 요즘 청와대가 하면 전부 다 말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네. 오랜만에 저는 뭐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은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책의 큰 틀이다. 큰 틀에서는 이미 완결된 논의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찬 대표 말씀처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말이 탈원전이지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그 정조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네. 여러 가지 어떤 녹여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역으로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하고 교감 속에서 너무 현재 탈원전 정책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어떤 부작용을 당 밖에서 당에서 혹은 뭐 당내에서 다른 각도 얘기를 해서 숨통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 의원님 하신 말씀. 그 당청은 원팀이다. 근데 원팀이라는 주장은 그냥 정부 부처, 특히 네. 경제, 지난번처럼 불협화음 갈등 보이지 말고요. 거기서 좀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 건전한 비판 이런 게 있어야만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고. 송영길 의원은 그런 건전한 비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네. 그런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송금주, 이용호 의원 입당 불허 문제 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뭐 저간의 사정은 있겠죠. 입당 신청을 두 의원이 했을 때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뭐 상당한 반발이 있고 네. 오히려 뭐 작은 그 이익을 얻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한 것 같아요. 또 민평당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에서 그 교섭단체가 깨지고 나서 네. 두 무소속 의원을 입당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불발됐었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두 의원을 입당 또 복당을 허락하게 되면 네. 여권발 정계 개편 되는 거 아니냐. 민평당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당 내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긴 한 것 민주당에서?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나 현역 의원이 입당 신청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과거에도 뭐 몇 번 반려되는 사례도 있었고 몇 번 만에 재시도 끝에 또 이제 입당을 허가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정강 정책, 당원 당규에 뭐 맞지 않아서 그리고 뭐 해당 행위를 해서 아니 국민의당 대변인 했던 의원들이 그러면은
해당 행위 그쪽에서 봤을 때 해당 행위지만 여기서는 아주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고 지금은 국민의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됐을 때 통합 반대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것이고 또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가 네. 다시 민주당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모멸감 느낄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네.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다면 훨씬 이 의원들의 면도 살려주고 하지 않았을까. 네. 바보 만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다음은 없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을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자칫하면 선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오만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박영선 또 우상원의 순혈주의 비판 좀 있었고 타당한 비판이죠.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아직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여지를 둔 것 같은데요. 결정된 거죠. 1차 거부된 거고 그래요? 다음에 재신청하더라도 6개월이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실 말씀 그렇죠. 있으시죠? 예,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서 그렇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민주당이 좀 어렵다 그러면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민주당에 있는 송검주 이영호 의원 지역구에 원외지구당 위원장 있지 않겠습니까? 전북이죠, 예, 이분들이. 이분들이 볼 때는 자 지금의 문재인의 인기와 민주당의 인기라면 다음 총선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저분들이 뒤늦게 올 필요가 있는가? 저는 뭐 당연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남북 광주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제가 봐도 민주당이 상당 부분은 이제 복구합니다. 그렇다 보면 네. 지금 굳이 왜 이분들을 받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을 주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놓고 그다음에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에 대한 지금 망신이라고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막아버리는 거는요 모양이 안 좋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붙이면요. 네. 오히려 저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김현철 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 YS 차남 김현철 씨가 탈당한 거는 나름대로 민주당은 좀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PK가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이 중요한데 뭔지 모르지만 김현철 씨에 대해서 뭐 서운한 게 있었겠죠. 물론 이것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너무 잘 나가니까 오만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이래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은 저는 민주당이 좀 걱정할 날라가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정말 뭐 입당을 거부를 하더라도 조금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좀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과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정계 개편의 어떤 시동이 걸릴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당협위원장까지의 경쟁 구도라는 것이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내에서 그런 전략이 말하자면 원활히 물밑에서든 당 내에서든 뭐 오픈해서든 간에 네.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측면이 이 두 있는 분이 것 근데 같습니다. 입당 원소를 낼 땐 좀 민주당의 누구 핵심적인 분하고 얘기가 안 된 건가요? 그냥 낸 건가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대개는 그런 부분이 손톱으로 아마 뭐 내는데. 소통이 말이에요.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최고위나 어떤 전체적으로 가서 다른 어떤 그 논의가 네. 급하게 돌아간 부분도 있었지 않겠냐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입당을 거부당한 거잖아요. 불허한 건데. 일단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의원은 예상치 못했다, 당황스럽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점잖게 대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도 만났을 거고 누구랑도 뭐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글쎄, 사실은 시시콜콜 그런 얘기를 홧김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거는 꾹 다물고 네. 그 정도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황이라는 건 늘 변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독설로 상처 주는 것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만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왈가왈부 나오시면 나올수록 네. 이 집권 3년 차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이제 네. 왈가왈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진성훈 교수님 거의 공개 오디션 사회 보시고 온 다음부터 더 이 말솜씨가 느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예.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당이. 예.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사진이 딱 나와버리네. 잠시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게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젊어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투명해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저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것이지 만약에 다음 총선 때 우리 당이 너무 잘 나가면 저런 거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다른 정당들도 저런 실험을 통해서 젊은 신인들이 등용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신인들한테 뭐 15% 더 주고 여성한테 20% 더 주고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공천에. 그렇지만 저렇게 해보니까요 네. 젊은 사람 여성이 유리합니다. 사회법도 느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런 식의 실험은 민주당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까? 한국당에서 계속? 저희들은 지금 총선에서 내년 공천할 때 할 건가요, 그럼?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당대표가 아니기 하여튼 때문에 유효하고 예. 상당히 전형적인 예. 방법 중에 하나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날 4.3 수용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1948년, 49년 동안의 탈법적인 말하자면 군사 재판에서 그 시민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수용했던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 네. 내용은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의 공소장이라든지 또 판결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없는 상태가 공식적으로 이번 정부에 나와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 당시에 군사 재판의 정당성이 없다 이런 것을 판례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많은 여야 대표들이 4.3 그 기념일에 와서 어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유가 안 됐습니까? 4.3 항쟁 문제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하나의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가 이제 아직 그 이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90세가 넘었고 또 이미 이제 30분 정도밖에는 생존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네. 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말 국회가 좀 하루빨리 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4.3 항쟁 관련된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아주 처참하고요. 네.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뭐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리고 법적 틀들이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입니다. 네. 손혜원 서영교 사건 의원 두 의원 사건으로 지금 이 화기애애의 했던 모습이 좀 많이 덮인 감이 없지 않은데요. 네. 15일 날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 후에 이제 재벌 그 세계 총수들하고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 정권 초기에 그 비서진들하고 일회용 그 잔에다가 커피 들고 산책하는 모습이 나와서 환경을 위해서 이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텀블러 들고 산책하는 모습에서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좀 민생도 조금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제 기업인과의 이런 대화의 모습에서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모습이 좀 저렇게 함께 웃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성과를 대통령이 올해는 꼭 내겠다고 신년사에서 다짐도 하셨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도대체 체감할 수 없는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규제 풀어달라 이 기업들은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해달라 이렇게 좀 서로 해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서로 조금 상생하면서 원만하게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운목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도 조금 이 네. 온기가 좀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하신 말씀 있어요? 제가 오게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네. 전날이요. 전날이 종로구 저 시간에 전날에 종로구의 미세먼지가요 매우 나쁨의 1.5배였다고 합니다. 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는 이런 상태에서는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이 저희 현정원 회장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25분 동안 저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도 없이 걷는 모습은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연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 장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 사진을 위해서 25분간 그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키자. 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말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비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받아야 될 때가 미세먼지, 옥에 튀었다. 본질은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네. 깔끔하게 비판할 때는 디테일하게. 날짜를 잘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없었어야 됐대. 예. 마스크 없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을 위해서 마스크를 안 쓴대요. 저런 걸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 경제는 심리라서 아니 그렇죠. 할수 없는. 재벌 총수의 건강을 갖다 저렇게 담보 잡히는 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겠어요. 오늘 미세먼지 사진 하시지 다른 거 하셨어요? 아니 저걸 제가 했는데 예. 먼저 하셨다 내가 제가 딴 걸 한 겁니다. 오디션 한 날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 안에서 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특히 재계 인사들과의 소통 행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정책 변화로 또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민생 경제 현장을 찾는 발길이 분주한 것은 여야 정치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듣고요.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신다. 네.